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5년 내 먹거리 정도로 계속 충분히 재고 자산처럼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전력 시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고 AI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은 중국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를 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러니까 주가가 정말 먼저 반응을 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실적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좀 힘들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전 그렇게- 판매가 그렇게 부진하니까. 보지는 않-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지금 주가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네. 올해 상반기 주가가 이미 유럽이 올해 하반기에 좋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반영한 주가예요. 지금 아. 주가가. 네. 어떻게 보면 7월, 8월 주가가 이미 그걸 네네. 반영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9월 들어서 움직이는 거는 도화학제가 뭐지? 라는 질문이죠. 네. 추가학제가 뭘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지 없다. 않다고 없진 않겠죠. 네. 계속 네. 조금 생각보다 업황이 빨리 개선되지 않고 캐즘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우려는 있죠. 근데 이제 네네. 그런 장기적인 우려 말고 제 말은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는 어차피 바닥 판매량이라는 바닥도 어차피 내년 상반기 가능성 충분히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건 ESS를 또 간과하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기차향에 대한 부분만 보고 있지만 배터리가 거기만 있지 않고 지금 ESS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미국이 설치되는 ESS가 15기가 정도 됩니다. 15기가.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잠깐 화면을 좀 제가 음. 띄워놨는데 22페이지를 보시면 네. 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내의 에너지 이용 그 EV 설치 용량을 보시면 불과 3년 전만 해도 4기가대였어요. 4기가대인데 지금 올해가 15기가잖아요. 5배. 그쵸. 내년에는 저희는 25기가에서 30기가까지는 당연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ESS가 단순히 루프탑이라고 해서 가정용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상 풍력용, 그 다음에 변압기나 발전기에도 일부 쓰이기 시작하기 네. 때문에 이 설치 용량은 상당히 커질 수 있고요.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나 기타 국가들로도 번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ESS가 전체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거는 5% 비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배터리의 출하량을 봤을 때 ESS가 글로벌하게 판매되는 거는 5%가 안 되죠. 근데 그 비중이 제가 보기에는 3년 뒤에는 10%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꼭 역으로 보면 EV용,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가 매년 30%씩 성장하다가 그게 조금 10% 미만으로 둔화되기 때문에 ES가 치고 올라간 건 있겠지만 네. ESS 자체가 평균 뭐 수요량이 30% 이상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미나 글로벌 ESS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 각 기업 우리나라별로 이제 많이 고전했지만 4680 배터리라고 해서 네. 46 시리즈 그러니까 그 지름이 46이고 높이가 80인 좀 중대형 그 배터리 테슬라향이긴 하지만 그 배터리들이 4분기 매출이 처음 일어날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진 않겠지만 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원통형 4680 배터리 최초로 납품하고 뭐 오늘 기사도 어저께인가요? 기사 나왔지만 네. 삼성 SDI가 웨어러블용 좀 조그만 형태의 전고체 배터리를 네. 26년도에 양산할 목표가 있거든요. 네.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그냥 일반 배터리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26년에 맞선 또 25년에 새로운 LFP 배터리 출하할 가능성도 좀 일부 제기되고 있어요. 삼성 SDI 같은 네. 경우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캐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짓눌려 왔고 네. 그리고 판매량이 부진해 왔고 가래서 모든 소재 가격도 8년 전에 떨어졌고 네. 그래서 지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윈터는 이제 왔죠 우리는. 네. 이미 이제 왔어요. 지금 덮고 있는 왔는데 상태죠. 네. 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봄은 제가 보기엔 뭐 완연한 봄은 2, 3년 네. 뒤지만 작은 어떤 따뜻함이 오죠. ESS가 있고 새로운 전지 타입이 오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아까 차종중이 나오면서 완전한 캐즘을 극복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중간중간에 요소는 있더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지금보다는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씩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종합을 해보면 2차 전지 쪽은 이제 더 나빠질 거보다는 더 좋아질 게 많아지는 그렇죠. 그 색깔로 변하는 거죠. 색깔도 아까 말씀드렸던 출하량만 볼 게 아니라 네. 차종별 그리고 배터리 타입별 우리가 못 만들었던 46 시리즈나 LFP 그다음 아까 말씀 ESS ESS는 우리도 상당히 매력이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북미향으로 이미 많이 진출해 네.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또 대선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환경이 되면 ESS에 대한 속도는 더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해리스가 되면은 좀 더 그 ESS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아무래도 근데 트럼프가 된다고 ESS 저 말고 미국 전문가들 워낙 많으시니까 저는 미국 전문가는 아니고요. 근데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에도 표가 상당히 있는데 그 러스트벨트의 상당 부분이 신재생 그린 에너지 쪽을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바이든 정권 때 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요. 거기 투자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그걸 다 뺄 거냐? 그건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를 얻기 위한 코멘트는 다르니까 저는 네. 해리스가 되면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전기차 쪽은 뭐 스토리가 계속 네. 나올 수 있는 네, 예, 쪽이기 예. 때문에 희망을 놓지 말고 쭉 보자라는 네.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저희 전력기기, 변압기 쪽으로 좀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전력기기주 수에 입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센터장님께서 계속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변함 없습니다. 오늘도 담당자랑 많은 토론을 했고 네. 왜냐하면 주가가 최근에 좀 좋았어요. 네. LS 일렉트릭부터 해서 3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H 현대 일렉트릭은 100% 이상 증가할 거라는 컨센서스가 있고 LS 일렉트릭도 25%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거라는 건 있는데 사실 이런 전력 업체가 약간 6월 7월에 좀 주춤했었거든요. 5월 6월 7월에.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이제 AI에 대한 어떤 이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지연되는 거다. 네. 아니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쉬어야 된다. 이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주가 상승이 제일 부담스러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근데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조정받아서 반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할 만한 재료나 스토리가 있으면 네. 다시 반등을 하는 거고요. 주가 조정 시기에 그런 게 없다. 네. 뭐 새로운 게 없다 그러면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도주에서 그렇죠. 탈락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8월 말에 방송 내서 아니다 반도체보다 오히려 전력기기들이 여전히 유명할 것이라고 네. 얘기했고 다행히 아직까지 그게 맞아 들어간 네. 이유는 아까 말씀 실적도 있지만 지금 현재 데이터 이 센터뿐만 아니라 미국의 변압기 시장 자체가 여러 번 말씀에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노후화됐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30년 내외된 초고압 변압기나 송배전 설비가 미국 내 전체 전력 설비 약 70% 정도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5년 내 먹거리 정도로 계속 충분히 백로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재고 자산처럼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미국에서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좀 약세였어요. 왜냐하면 중국산 저가 공세가 있었고 아니면 고가는 뭐 ABB나 아니면 지멘스 같은 유럽산을 많이 썼고 네. 좀 약한 가격은 중국산이 왔었는데 저희가 3년 전만 해도 변압기 시장에서 미국 내 비중이 5%대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좀 낮았죠. 근데 네. 올해 3분기까지 누기 17%까지 늘어났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줄 거냐? 그러진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전력 시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고 최근에는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AI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은 중국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를 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미국 내 MS 자체가 좀 늘 수 있다는 측면. 그다음 세 번째는 좀 이따가 그래프를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신규 투자가 아직도 작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노후화된 설비로만 바꿔도 큰 돈이 되는데 무슨 또 신규 투자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미국은 여전히 전력 수비가 매년 그러니까 노미널하게 증가합니다. 전력 수비가 정체된 게 아니라 매년 3에서 5%씩 신규 전력 수비가 늘겠죠. 그 이유는 뭐 가전 설비가 늘든 네. 아니면 에어컨을 더 틀든 아니면 전기차가 더 생기든 간에 여하튼 전력 소비는 매년 3에서 6%씩 늘고 있으니 네. 신규 전력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건 기존 당연한 교체 겁니다. 수요 말고도. 그렇죠. 네. 이제 교체 수요도 어마어마하지만 신규 설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잠깐 그림을 보시면 네. 이게 좀 중요한 키 차트인데 14페이지 제가 화면에 좀 보여드렸는데 이 왼쪽 그림입니다. 미국 송전선 설치량 이거 신규 설치량 추이거든요. 네. 보통 미국이 새로운 신규로 1000마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보시면 2010년부터 보시면 물론 이게 뭐 4000마일을 연결한 적도 있지만 보통은 10마일 내외 그러니까 1000마일 내외를 이제 짓고 있습니다. 1000마일 내외를 짓고 있는데 20년, 21년엔 그 유명한 코로나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 설비가 계속 누적됐어요. 그래서 오래된 설비 갖고 누적하다가 이게 지금 여전히 못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못 일어나냐면 노후 설비 바꾸는 게 더 급한 거예요. 그래 노후 설비가 문제가 있어도 불이 난 적이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네. 쪽에. 캘리포니아 산불 같은 게 노후된 전선과 변압기 이슈가 크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걸 바꾸다 보니까 신규 설치량이 너무 줄어서 제가 위에 두 번째 써줬지만
그 투자 비중에서 신규 투자가 30%에 불과한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앞으로 2, 3년간은 노후 설비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도 많이 해주지 않으면 또다시 전력의 이슈가 생긴다. 이 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또 다시 정리하면 LS 일렉트릭이나 HD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네. 같은 세계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는 이유는 노후 설비가 여전히 70%로 비중이 높아서 네. 교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산 비중에 밀려왔던 시장에서 올해 17%까지 비중이 됐는데 앞으로 그럼 80%가 남아 있는 거니까 네. 더 이 늘어날 부분에 수 대한 있다. 비중 확대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신규 투자가 1000마일 내외의 송배전 설비를 해야 되는데 노후 설비 바꾸다 보니까 지난 2년간 또 실기를 했어요. 실기. 네. 그 설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충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도 그러면은 그 M7 그 MS나 메타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우리 AI 사이클 초기에는 과소 투자의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 저는 좀 동일한 맥락으로 봐도 되나요? 약간 비슷한데 이제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조사한 것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하나당 1메가와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네. 보통 1메가와트면 한 27톤 정도의 구리가 필요한데 누적적으로 2030년까지 미국이 필요한 그 쉽게 말하는 전력 소비로 봤을 때는 막 28만 톤 정도의 구리가 필요해요. 역산해 보면 뭐 5기가에서 7기가 정도 네. 수송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내년 내후년부터 들어오긴 할 겁니다. 26년부터 일부 들어올 거로 보고 있어요. AI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들이. 그래서 당장 솔직히 올해 내년에 이것 때문에 뭐 직접적인 어떤 뭐 피해가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만약에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까지도 이런 설비에 대한 전력 소비를 투자를 안 하면 26년 데이터 센터 계속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라도 전력 설비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노후 투자, 신규 투자, 그다음에 AI 센터를 위한 투자가. 근데 이제 올해 5월, 6월에 AI에 필요한 걸 알겠는데 투자를 안 하니까 주가 뭐 이게 주가의 스토리텔링이 안 되니까 주가 좀 많이 빠져왔죠. 근데 이게 백록으로 잡히는 건 내년이니까 또 다른 아까 말했던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HD현대일렉트릭 이런 기업들, LS 일렉트릭은 계속 좀 바이앤홀드를 하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구리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네. 원자재 쪽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구리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중국 경기 얘기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됐고 네.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도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센터장님? 지금 잠깐 화면을 좀 봐드릴게요. 이게 네. 이제 구리의 3년 동안의 가격 추이인데 구리 가격을 먼저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한데 이거부터 한번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이게 같은 원자재인데 보세요. 네. 금이요. 같은 기간입니다. 요거는 왼쪽은 요 선은 원유 WTI, 요 엷은 청록색은 구리입니다. 자, 그냥 우리가 딱 끊어서 2022년이든 23년이든 똑같이 동시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다.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1년 반 전에 투자한 기업이면 금을 샀으면 지금보다 와. 40% 이상 수익률을 낸 거죠. 많이 수익 냈 근데 원유를 샀으면 80%에서 지금 15% 손실을 본 거예요. 이건 이 팩트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금과 원유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금리 인하된다는 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아주 원자재를 습관적으로. 한품이라는 거. 뭔 자산을 사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원유를 사든 금을 사든 상관은 없는데 왜 금은 더 올랐을까? 네. 원유는 떨어져요. 원유는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친 거죠. 뭐냐면 휘발유 소비가 줄기 시작했고 네. 경기 침체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오펙은 오히려 감산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네. 증산하는 모드로 가고 있으니 원유는 공급이 풍부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원유를 안 사겠죠. 원유를 안 사니까 금을 더 사는 거죠. 아. 만약에 원유와 금을 분산해서 샀으면 조금 예쁘게 올라갔을 텐데 이게 지금 재밌는 그래프를 보면 이 원유가 빠질 때 또 금이 더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비컨 영향이 제일 크죠. 비컨 영향이 크긴 한데 50bp 이하는 비컨이 크긴 하지만 여하튼 대체할 수 있는 원유가 빠지는 거는 골드에는 긍정적인 거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러면 똑같은 시기에 금도 조금 더 올랐어야 되거든요. 네. 원유가 많이 빠졌다면. 구리도요? 구리. 네, 구리. 죄송합니다. 자꾸 구리도. 근데 구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박스권에 있어요. 이제 그때 말씀드린 대로 구리 자체는 아직은 공급은 좀 있는 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리 재고라든가 구리 광산 재고가 여전히 있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지어지고 수요가 나올 때는 구리에 대한 수급이 좀 타이트해지겠지만 그거는 2025년 하반기 또 2026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으로만 끌고 갈 수가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비컷이 됐으면
원유는 됐고 그분 샀어. 구리를 사야 되나 했을 때 구리의 선택 손이 안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대체제 찾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구리도 아까 말한 대로 중국이 지준율을 지금 9.5%까지 낮췄는데 네. 또 낮춘단 말을 하거든요. 네. 그 뭔가 지금 상황이 더 안 좋다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재밌는 얘기지만 중국 경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좀 심화된 상황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부생보다 석박사 수가 많다는 루머도 있거든요. 중국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공식적인 실업률이 성년 실업률이 18%인데 비공식적으로 32%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배달 앱에 가장 많은 고객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 졸업생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석박사로 다 가고 있고. 그런 이 형상을 봤을 때 중국이 과연 구리의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모든 투자 제가 느낄 정도면 구리 전문가들도 충분히 느낄 거고, 근데 아직 구리를 쓸만한 AI 데이터 센터나 신규 투자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구리 가격은 박스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9,000불에서 10,000불 사이로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금 가격은 추가적인 슈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일부 금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 하면 지금 아직은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뭐 그쪽도 충분히 또 자산 가격 상승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금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게 그 달러 원유나 구리의 대체제 성격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금은 또 실물 수요로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 쪽에서 실물 수요가 뒷받침 안 되면은 사실 실물 수요는 네.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8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네. 금 수요처는 크게 보면 한 5개 정도가 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물 소비라고 하면 아마 귀금속? 귀금속 네.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 이 보시는 것처럼 분기 단위인데 네. 지금 여기 보시면 2분기에 귀금속이 많이 늘긴 늘었어요. 왜냐하면 네. 2분기에 금가격이 좀 안정적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꾸로 보면 이제 금가격이 오를수록 귀금속 소비는 조금 줍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추가적인 금가격은 투기 쪽 수요인 중앙은행이나 OTC, ETF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거는 지금 금에 대한 어떤 가격은 ETF나 중앙은행 OTC 쪽으로 오히려 좀 늘어가는 이런 방향일 거고 실질적인 소비가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사실상 가격에는. 그냥 투자 수단으로서는 매력적인 자산 여전히 매력은 있다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인플레 해지를 했을 때 비트코인도 있겠지만 사실은 비트코인에 좀 불편함도 있거든요. 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금이 주는 편안함을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비컷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정확히 얘기는 안 해주시지만 추가적인 비컷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에 저희가 이제 수혜주나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금이랑 비트코인 쪽이었잖아요. 네. 그 밖에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뭐 원자재 쪽만 말씀드린 거고 네. 사실 네. 주식 전략 쪽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네. 되잖아요. 때마침 상상해증권 홍보를 좀 드리면 오늘 저녁 때 이제 저희 주식 전략 담당자께서 2025년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의 내년도 아울록 네. 전망조를 저도 냈고요. 그 밤에 저녁에 보고서 와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고 오늘도 네. 나오기 전까지 추천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아, 했고요. 네네. 토론을 많이 했고 근데 네. 결국은 저희들이 보는 어떤 내년도의 화두는 결국은 금리와 경기라고 하는 양대축 빛과 그림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거기 끊임없이 저희가 어떤 1라운드, 2라운드를 할 건데 네. 금리와 경기. 근데 저희들이 보는 거는 여전히 바이오는 좋게 봅니다. 저는 그때 전력기기에 대해서 여전히 좋게 본다고 얘기 드렸지만 그건 변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스토리텔링 자체가 되기 때문에 뭐 금리든 경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필수잖아요, 전기는. 네네. 그러니까 전 여전히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에 대한 건 여전히 긍정적인데 그거 외에 금리를만 봤을 때는 바이오는 되게 좋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파이프라인 되게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셀트리온, 그다음 대웅제약 이 세 개 종목을 저희가 분명히 추천을 드렸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네.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 금융주겠죠, 당연히. 네. 금융주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금리가 하락할수록 채권 평가이익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은행이나 보험주가 올라가니까 경기와 상관없는 성격이 또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더라도 금융주에 대해서 은행주나 보험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저희가 봤던 이 일부 음식료 소비재주에 대해서는 주목을 좀 해요. 그러니까 그 K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K푸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어떤 이익 가치 대비해서 좀 저평가됐던 게 롯데칠성과 CJ제당 두 개 종목을 좀 추천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삼양식품이나 이런 K푸드 외에 별도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펩시콜라, 제로 펩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 혹시 저도 이제 제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제로 콜라는 코카콜라보다 펩시콜라가 맛있다고 합니다. 아마 주변 분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그쵸? 그게 컨센서스인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펩시의 보틀링 회사인데 네. 해외 쪽에서 상당히 고전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 이쪽에서 흑자 전환이 시작됐거든요. 사람이 입맛에 큰 차이가 글로벌에 큰 차이가 없다면 저는 롯데칠성 실적이 더 좋아질 거로 봅니다. 역시 그쵸? 해외 쪽 수출로 인해서 펩시에 대한 제로 펩시에 대한 부분, 이 트렌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K푸드만 있는 게 아니라 제로 펩시라고 하면 글로벌 입맛도 테이스트도 있는 거거든요. 롯데칠성이고 CJ제당은 말씀드렸지만 북미 만두 시장 1등을 했고요. 네. 덤플링으로. 그리고 그 CJ제당이 갖고 있는 기저적인 자산 대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리고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는 낮은 원가, 네. 그러니까 밀 원당부터 낮은 원가들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CJ제당 같은 음식료 기업들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뭐 전력기기,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네.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일부 소비재,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후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 10월 11월까지도 기간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의 선행성상 이미 주가를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이 좀 과도한 면도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43% 정도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이 재정적 지출을 하고 AI에 대한 투자를 또 많이 하기 시작하면 내년 3, 4월에는 또 하이닉스에 대해서 다시 보기 운동도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 미국의 대선 이후에 재정 지출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없고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나 기업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은 잠시적으로 둔화됐기 때문에 당분간 기가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터에서 커밍이라는 거로 인해서 추가적인 악재는 없을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근데 다만 주가가 그래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 미국의 재정 지출, 그다음 반도체 가격과 주가 하락 폭에 따라서 하이닉스 내년 상반기에 다시 보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그냥 올해도 재미없었는데 내년에도 그냥 좀 재미없고 방송이니까 재미없다는 표현은 좀 네. 그렇고 좀 올해 생각보다 좀 부진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삼성전자를 탑픽에서 그러니까 좀 드리진 못해 제안을 하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버는 아이디어를 드리는 게 애널리스트고 네. 고통스럽지만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를 제외시켰던 이유는 생각보다 내년도에 전선이 너무 넓다는 점이죠. 하이닉스는 오히려 반도체와 재정 지출, 네. 데이터 센터만 보면 어느 정도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데 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약간 지금 후아웨이나 샤오미가 3단 폴더블 폰을 출시하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그 외 가전사업부 이슈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그리고 HBM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점검이나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조금 더 지켜볼 상황이 내년 상반기에도 기간 조정 가능성이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상승도 좀 약간의 박스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네네. 삼성전자를 시장보다 아웃퍼폼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추천은 드리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내년에 조금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센터장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봐도 네. 재미있는 얘기 시간 관계상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코스피 200만 갖고도 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지난 20년간 보니까 어떤 해에 코스피 200 종목 중에 가장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월스트 10 종목이 네. 그 다음에도 주가가 하락한 확률은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주가가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낮은 것만큼은 호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거꾸로도 있더라고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은 그 다음 2년 연속 오르는 확률도 30%에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주가 상승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빠진 종목 또는 심하게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포트 구성을 좀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상상인 증권의 증시 전략까지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배경찬 상상인 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